텅 빈 스크린에 깜빡이는 커서처럼 이서연의 삶은 다음 명령어를 기다리는 프로그램 같았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를 빼곡히 채운 유리창들 너머로 그녀의 사무실이 보였다. 국내 최고 IT 기업 넥스트 드림의 최연소 AI 개발팀장. 그 타이틀은 선망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들을 그녀에게로 향하게 했지만 정작 서연 자신은 꺼지기 직전의 LED 조명처럼 위태로웠다. 루나, 사용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먼저 말을 건네는 인공지능. 이것이 우리가 만들 미래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루나의 로고가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연은 건조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였다. 차세대 인공지능 서비스 루나 출시가 코앞이었다. 성공해야 했다. 아니,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거의 실패가 남긴 트라우마는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어 그녀를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밤샘 야근은 일상이었고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반쯤 남은 샌드위치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다. 깔끔한 모노톤의 정장은 구겨진 지 오래였고 한때 날카롭던 눈매에는 짙은 피로와 불안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스타트업 대표인 남자친구 김도윤은 처음엔 그녀의 열정을 응원했지만 이제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다. 서연아, 이러다 너 정말 큰일 나. 잠 좀 자고 밥도 좀 챙겨 먹어. 하지만 그의 말은 늘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서연에게 휴식은 사치였고 실패는 죽음과도 같았다. 문득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질문이 텅 빈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마감의 압박감에 그 질문은 힘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지금은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루나의 성공, 그것만이 모든 것을 증명해줄 유일한 길이었다. 마침내 최종 시연의 당일 아침,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였다.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앞이 흐릿해졌다. 모니터에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이 조여왔다. 팀장님,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을 끝으로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한없이 추락했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눈꺼풀은 차가운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여기가 어디지? 구급차 아닌가?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 했지만 허사였다. 바로 그때 심장이 멎는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완전한 어둠, 그리고 완전한 정적. 마치 우주 공간에 홀로 표류하는 먼지처럼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무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공포가 엄습했다. 숨 막히는 고독 속에서 서연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 감각도 방향 감각도 사라진 절대적인 어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마주해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부모님. 하지만 서연의 첫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야심차게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좌초되면서 그녀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졌었다. 그때부터였다. 성공에 대한 강박, 실패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료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가로챘던 기억,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비겁한 순간들. 사랑했던 사람에게조차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늘 계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뼈아픈 자각이 밀려왔다.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했고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매겼던 어리석은 날들이었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 이토록 인색했을까? 왜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깊은 후회와 슬픔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눈물이 흘렀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 존재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때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씨처럼.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자애롭고 거대한 어떤 존재, 혹은 의식의 흐름과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두려움이 조금씩 가시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그녀의 존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끝없이 펼쳐진 어둠을 배경으로 수천, 수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의 입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밤하늘의 은하수 같기도 했고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살아있는 생명체의 복잡한 신경망 같기도 했다. 각각의 빛들은 고유한 색과 진동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조화 속에서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존재의 연결망 안에서 모든 것이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본질은 무한한 사랑과 연민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완전한 소속감을 느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의 네트워크 속에서도 그녀는 어렴풋이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밝음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지듯 그 연결망 안에는 어둡고 공허한 공간들, 그리고 때로는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에너지들도 공존하고 있었다. 빛과 어둠, 창조와 소멸, 질서와 혼돈. 그것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 안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깨달음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다시 한번 격렬한 소용돌이와 함께 현실 세계로 끌려 나오는 것을 느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목소리와 함께 희미한 병실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극심한 두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기적이었다. 급성 뇌출혈.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대수술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살아남았다. 몇 주간의 중환자실 생활과 힘겨운 재활치료가 이어졌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현실과 임사체험의 기억 사이에서 오는 혼란이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이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은 여전히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은 먼지만 쌓여갔다. 밤에는 어둠 속에서 보았던 존재의 연결망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낮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이 견딜 수 없이 피상적으로 느껴졌다. 일에 대한 열정도 성공에 대한 욕망도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자친구 도윤은 처음에는 서연의 회복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서연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예전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열정적인 서연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졌으니 다시 예전처럼, 아니 천천히라도 좋으니 다시 시작해야지.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있으면 어떡해.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은 서연에게 또 다른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도윤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려 했지만 존재의 연결망이니 우주적 사랑이니 하는 말들은 그의 이성적인 귀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갔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서연을 동료들은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경쟁적인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며 침묵하기 일쑤였다. 그녀의 변화는 큰 수술 후유증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되었고 서연은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임사체험 연구 모임이라는 작은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임에 참석한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박선우라는 여자를 만났다. 40대 후반의 선우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명상가이자 심리상담가였다. 그녀 또한 젊은 시절 큰 사고로 임사체험을 한 경험이 있었다. 서연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선우는 서연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묵묵히 들어주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었고 선우의 공감 어린 반응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 어둠 속에서 본 것은 절망이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움이었나요? 선우의 낮은 목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서연의 경험이 단순한 뇌의 작용이나 환각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서연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선우와의 만남은 서연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꾸준히 선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면서 그녀는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존재의 연결망의 의미와 그 안에서 보았던 빛과 어둠의 공존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 또한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넥스트 드림에서 자신이 심혈을 기울였던 루나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되고 경쟁사의 헐값으로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분노하거나 좌절감에 휩싸였겠지만 지금의 서연은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루나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이 루나를 통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루나의 초기 기획 노트를 꺼내보았다. 그곳에는 기술적인 목표 외에도 루나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따뜻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녀의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성공에 대한 강박에 가려져 있던 진심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루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회사에 전달하기로.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 서연은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루나의 기술적 우위나 시장 전망 대신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과 인간 중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임사체험을 통해 자신이 깨달았던 인간적인 연결의 중요성과 루나가 그러한 연결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경영진에게는 생소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미묘한 동요가 읽혔다. 결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후련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며칠 뒤 서연은 도윤을 만났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도윤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도윤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으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듯했다. 아니야, 도윤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뜨거운 연인의 온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했다. 결국 루나 프로젝트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었고 서연은 넥스트 드림에 사표를 냈다. 퇴직금을 정리하고 강남의 오피스텔도 처분했다.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산자락, 박선우의 명상센터 근처에 있는 소박한 전셋집이었다. 새로운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서연은 박선우를 도와 명상센터의 일을 돕기도 하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치유 모임을 열기도 했다. 예전처럼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작은 정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마치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존재의 연결망의 빛깔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과 감사함.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삶의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모두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기에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염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의 여명을 맞이한 것처럼 그녀의 영혼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은 것이었다.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맑고 청아한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